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나흘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기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김서연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강 건너편 도심이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햇빛이 들어도 건물 윤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보면 상황은 더 나쁩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황사가 국내 대기가 정체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나쁨,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데 오늘도 서울은 내내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석탄 발전소 가동률을 제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가 사흘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평소보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멀리는 안 가고 그냥 근처에 빵 사고 빨리 집 다시 들어오려고 그 마스크 잘 쓰고. 지금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94 마스크 그냥 쓰고 나왔어요. 그때 잠깐 벗으면 좀 칼칼하긴 해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말 차단용보다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할 땐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요즘 같은 현상을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삼한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부터가 아니라 영남권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상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기 시작한 건 지난 5일부터입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나흘 연속 탁한 공기가 이어지고 있으니 이미 보편화된 이른바 삼한삼이인 셈이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찬바람이 그치면서 한파는 사라졌지만 좀처럼 불지 않는 이 바람 때문에 대기 정체가 빚어지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흩어지지 못한 채 내륙을 맴돈 겁니다. 수일째 계속된 대기 정체에 기존의 고농도 패턴도 깨졌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6일 부산과 울산에 내려진 데 이어서 다음 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17개 모든 광역시도로 확대됐습니다. 통상 국외 유입의 영향을 먼저 받는 수도권과 충청, 또 호남 등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영남 지역의 농도가 먼저 높아진 겁니다. 이 역시 대기의 흐름 탓이었습니다. 경남권은 대기 정체 와중에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오염 물질이 빠져나가질 못했고 분지 지형의 대구를 중심으로 온 공기가 더욱더 정체됐습니다. 내일 오후엔 한때나마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대기 정체가 차츰차츰 풀리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하게 불던 이 찬바람이 멈춰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대기 정체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같은 역대급 고농도는 아니지만 이번 고농도 현상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레이더엔 탐지됐지만 군이 알아차리는 데 6분이 걸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무인기 대비 태세 발령이 이뤄진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상황 공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레이더에 처음 북한 무인기가 탐지된 시각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입니다. 6분 뒤인 10시 25분쯤 우리 군은 무인기의 특이한 항적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무인기는 3km 높이에서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대응 대비 태세인 두루미가 즉시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난 정오쯤에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오전 11시 반쯤 무인기 항적을 정리했습니다. 합참이 상황을 뒤늦게 전파한 겁니다. 그 사이 북한의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휘젓고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비행금지 구역의 끝자락을 거쳐
북으로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합참은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무인기 침투 상황을 공유하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루미 발령 전부터 대공감시 강화와 방공전력의 투입과 같은 작전 조치를 시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참 내부에서 검열이 끝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리고 책임자 문책을 위한 감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 무인기를 신속히 잡아내기 위한 새로운 감지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전력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6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에선 서비스 센터에 세워둔 전기차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차량 반쪽을 활활 태웁니다. 소방관들이 차량 앞뒤로 소화수를 연신 뿌려보지만 불길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전기차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수리를 위해 차를 서비스 센터에 맡겼던 차량 주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대원 5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조리 태운 뒤 2시간 50분 만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은 차량 배터리에서 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출동한 소방차가 태안 화력발전소 터빈에 집중적으로 물을 퍼붓습니다. 오늘 오전 발전소 내 메탄가스를 만드는 4층 높이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소방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 인력 6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은 시작된 지 3시간 만인 오전 11시 반쯤 완전히 꺼졌고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쿠팡 물류캠프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새벽 근무자였던 60대 남성 A씨는 오전 4시까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퇴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조수입니다. 세금이 밀린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자유롭게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5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던 겁니다. 이 집 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공매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그걸 알았다면 당장 나가자고 했죠. 이 씨는 아직까지도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손해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자 돈 5천만 원 그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린 전 재산이지만.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되는 금액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이외의 지역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도 미납한 국세를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신청은 매년 200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왕 김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도 임차인들이 김 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알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 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풀렸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걸려오는 전화는 좀 늘었다는데 가격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시장 상황과 올해 집값 전망까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규제가 풀린 서울 마포구 일대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약간 늘었다는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문의가 좀 많았을까요? 절박하지 않은 수요들이 매물을 걷어들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있고 매수인들은 투자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런 문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거래를 하겠다라고 걸려오는 전화보다는 관망. 네. 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는 거겠죠. 가까운 다른 부동산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면은 좀 더 거래가 좀 더 수월한지 여쭤보시는 분은 몇 분 계시는데 실거래만큼 생각하는 그런 상담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하락폭 12%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노원구 부동산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아직 좀 위축된 상태가 완전히 따뜻한 어떤 온기가 전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을 규제에서 풀었습니다. 서울 21개구에서도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은 없애고 전매 제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종부세와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 완화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9주 연속 하락폭을 키우던 전국의 아파트 값은 10주 만에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0.67% 하락해 9개월 만에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잇따른 규제 완화 발표가 집값 하락 추세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수요자들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JTBC가 이번 주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교수와 금융계 등 부동산 전문가 12명에게 물어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세가 조금 완화되는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에 경제도 안 좋고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12명 중 10명은 올해도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서울 집값이 5% 이상 떨어질 거라 봤습니다. 일단 시장 주체들의 매수 심리가 일단 꺾인 상태고요.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3에서 한 5%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명은 서울 집값이 소폭 오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이 이제 시장에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수요자들은 한꺼번에 시장에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JTBC 송지혜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돈을 받고 쓰레기를 몰래 버려주는 걸 이른바 따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환경미화원이 따방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 쓰레기를 버려주고 주민에게 3만 2천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해고됐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거나 납부 필증을 붙이지 않은 쓰레기를 돈을 받고 몰래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한 겁니다. A씨는 해고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직책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챙긴 금액은 16,000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를 배려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따방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환경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추가로 처리하며 노력과 비용이 들었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적발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A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소 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만큼 잘못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새해 들어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 한 장조차 손에 쥐기 어려울 만큼 벌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최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물상.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들이 몰려듭니다. 쏟아지는 폐지 더미 사이로 볼멘 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옛날 레버는 10,000원 갖고 갔는데 요새는 5,000원도 못 갖고 가. 이 70대 여성은 고물상이 문 닫을 때까지 4번 수레를 비웠습니다. 2,600원. 응.
신문까지. 이렇게 하루 10시간 동안 주워 모은 폐지로 번 돈은 8,000원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힘들고 차 다니는데 위험하고 그런데도 그런 거 감수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할머니들이 돈을 받으면 의해하셔요. 너무 작으니까 힘이 들다고. 근데 할 수 없지 뭐. 다 지금 시세가 그런 거를 뭐.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벌면 2만 원, 그냥 1만 원 그렇게 벌. 나만뿐이 아니라 다 그래 그 정도 벌어요 하루. 폐지값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말 킬로그램당 153원이던 폐지 가격이 지난달에는 85원,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가정이나 고물상에서 나온 폐지는 압축장을 거쳐 제지 공장이나 해외에 팔립니다. 문제는 공장들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폐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왔는데 예상과 달리 불황이 계속돼 더 쌓아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출마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갈 곳 없어진 폐지가 20만 톤이 넘습니다. 이러다 또 폐지 대란 날까 봐 정부가 공급 조절에 나설 정도입니다. 이곳은 축구장 2개 크기의 대형 창고입니다. 주사위 형태의 폐지 더미가 가득 쌓여 있는데 모두 9,000톤에 달합니다. 경기 양주 등 전국 6개 창고에 폐지 2만 5천 톤을 나눠 비축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유럽이나 일본에 밀리지 않게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질 좋은 폐지가 많아져야 수출도 늘고 폐지 공급도 숨통이 트입니다. 골판지끼리, 신문지끼리, 종이박스끼리 분리배출만 잘해도 처리가 쉬워져 잘 팔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까지 마구잡이로 뒤섞이면 처리 비용이 들어 재활용도, 수출도 어려워집니다. 여기는 이제 유리병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여기 비닐 그리고 또 박스를 포장을 하기 위한 포장 용지 다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환경부는 실태 조사를 거쳐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지 수거인들을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JTBC 최재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방안과 부실대학 개혁 등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승기 기자, 정부가 대학 지원의 권한,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개 시도에서 이를 시범 추진하고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에 2025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실대학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해 재산 처분, 사업 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산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자녀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폐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 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는 서울시와의 협상을 위해 잠시 중단됐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면담은 난항 속에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쁜 장애인이란 비난까지 받으며 시위를 이어가는 그들이 말하는 장애인 이동권 실태, 안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21.7%입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지난 한 달간 외출 횟수를 묻자 3회 이하라고 답한 장애인 응답자 비율입니다.
월 1회에서 3회 외출한다는 응답자가 12.9%였고요. 전혀 외출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8.8%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도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한 달에 3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저희가 주목한 이유는 외출이 쉽지 않다는 건 일상은 물론 경제활동의 기회마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가운데 버스의 경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30.6%, 이마저도 시내버스에 해당되고 시외 버스의 경우엔 0%,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뜻하는 1역사 1동선. 서울 지하철의 경우 현재 93.4%까지 달성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환승 시 장애인의 경우 개찰구를 통과해 역을 아예 나갔다가 길을 건너 다시 승강기가 있는 지하철 출구로 이동해야 하는 등 여전히 제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승 구간이 긴 10개 역을 따져봤을 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경우 환승 거리 자체도 7배나 차이 났고 환승 소요 시간은 11배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하철을 내려 도착 지점까지 환경도 녹록지 않다 보니 콜택시를 선호하지만 평균 대기 시간은 지난해 기준 39분. 이마저도 편차가 크다 보니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콜택시 타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타면 지각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만 빨리 움직여서 지하철을 타면 또 지각을 안 해요. 장애인 콜은 시간 약속을 못 해요. 병원 갈 때도 보통 1시간, 2시간 전에 가야 돼요. 때문에 해외 선진국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따로 설치하기보다는 애초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아예 일반 택시도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에서도 좌석 자체를 접이식으로 만드는 식입니다. 이동권 확보를 통해 이들이 원하는 건 수혜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희가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소위 말하는 밥벌어지처럼. 발달 장애인 화가 정은혜 씨도 처음 얻은 일자리는 건물 청소였다고 합니다. 20살이 된 발달장애인 정은혜 씨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만 있게 됐어요. 은혜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비장애인처럼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림을 그려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은혜 씨처럼 장애로 인해 특별한 그림을 그려 소득을 내는 화가들이 더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썸도 타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용된 장애인의 32.6%가 단순 노동에 그치고 있고 고용률 역시 3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4만 4,700여 명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의 5.1%. 하지만 우리의 일터에서 또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이 5.1%나 되는 이들을 마주치기 힘든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Я очікую, що Ісус народиться в серці кожного з нас. Кожного. 성탄
성탄절은 보통 12월 25일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선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데요. 하지만 성탄절도 예외 없이 양측 모두 폭격을 멈추지 않으며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인 크렘린궁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 차례 성호를 긋거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정교회 성탄절을 기념하는 자정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교회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우리 전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존경받을 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36시간 동안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공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푸틴의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시간을 벌어 군대를 재정비하려는 책략이라는 겁니다. Вони щось там казали про нібито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але реальність – це російські снаряди, які знов били по Бахмуту та іншим українським позиціям. 결국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선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Если человек обещает, то он должен обещание виконувати своє. От обіцяє, значить, должен придержуватися цього. От і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що їм надо. 러시아는 반박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현지 관영 언론은 러시아군은 휴전을 준수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계속해 대응 사격으로 제압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머스크 리스크로 뉴스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요, 네.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통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는 건 좋은 건데 네. 리스크 뭔가요? 안 좋은 걸로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재산 손실 1위. 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상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으로 이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바꿔 말하면 돈이 그만큼 정말 많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 등으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나 줄었길래 기네스북에 이렇게 등재가 됐을까요? 네, 보시죠.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에 머스크가 순자산 2천억 달러를 잃은 최초의 사람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머스크 재산은 2021년 11월에 정점인 이제 420조 원 정도였다가 현재는 170조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70조 원. 네. 여전히 많습니다. 많이 굉장히 줄었지만. 많죠. 그래도 어쨌든 부자라는 건데. 근데 문제가 머스크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기업가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식구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이, 그러니까 강지영 앵커도 서민 맞잖아요. 아, 서민이죠. 저희 같은 서민들이 머스크 돈 걱정해 줄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머스크가 거대 기업의 CEO고 그 기업의 노동자들도 있고 전 세계의 소비자들도 있고 주주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서민이자 일개미, 그냥 네. 개미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머스크 얘기 나오다 보니까 리스크 중에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 때는 트위터에다가 이제 공화당에 투표를 해달라 뭐 이런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15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공화당의 메카시가 하원 의장에 선출이 됐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틀 전에 머스크는 메카시가 하원 의장이 돼야 한다 이런 또 정치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저 이제 트위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퇴직금을 못 주고 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 가을에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트위터 인수 이후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더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비용 절감한다고 하면서 직원의 7,000명 정도 중에 절반 정도를 이제 대량 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아직 많은 해고자들이 퇴직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대규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네. 어쨌든 머스크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바로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 네. 근데 테슬라 관련해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죠.
2018년 8월에 머스크가 이런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테슬라를 이제 상장 폐지하고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주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요. 머스크 측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못한 거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곧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머스크가 최근 이 재판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로 옮겨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뭐 회사가 텍사스로 갔기 때문일까요? 테슬라 이제 본사가 텍사스로 가긴 했는데 네. 이 샌프란시스코 배심원과 지역 언론들이 머스크에게 이제 적대적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트위터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요. 앞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죠. 작년에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 대량 해고를 했었으니까 그 여파를 걱정을 하는 거죠. 정말 머스크 리스크, 약간 라임같이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스크 관련 뉴스가 사실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에 또 저희가 정리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오늘도 일요일이라 결혼식 다녀온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축의금은 얼마를 내야 민폐가 아닐까? 배우자나 자녀, 가족을 데려가도 되는 걸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실질 임금은 줄고 얇아지는 지갑에 경조사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축의금.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그런데 어느샌가 축의금의 액수에 따라 성의를 따지는 쪽으로 변질된 듯합니다. 하객 숫자나 규모에 얽매이지 않는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문화로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축하의 마음으로 강재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서 뉴스설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재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지난주 저희 주말팀 19조 송지혜 기자가 나와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조회수가 말해줬는데 200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송지혜 기자와 함께 이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오늘은 지난번 다룬 주제 중에서 관심이 높았던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혼 청년 특별 공급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반응이 꽤 좋아가지고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기대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줄은 사실 몰랐고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저도 강재영 앵커와 굉장히 즐겁게 방송을 했고 네. 조만간 또 불러주시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불러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뜨거운 반응에 꼭 다시 한번 모셔야겠다 해서 이렇게 빨리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뉴스를 처음 본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테니까 청년 특공 무엇인지 좀 한번 쉽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워낙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영끌, 패닉 바잉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집이 없는 분들은 불안하다. 맞아요. 그리고 자산 격차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니까 사실 나이를 좀 가리지 않고 내 집 마련 빨리 해야겠다 이런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사실 욕심은 항상 있지만 여태까지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청약을 넣더라도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청년 특공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특공 이런 것들은 사실 청년층에게는 좀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공공 분양, LH나 SH 같은 데서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특별 공급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결혼한 사람들 위주로 제도가 운영이 돼 와서 네. 미혼 청년들한테는 사실 청약 기회 자체가 적었고 맞아요. 또 이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년들이 가점이 워낙 낮아서 사실은 또 하늘의 별따기였죠, 당첨되기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그럼 이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좀 늘려주자라고 해서 이번에 미혼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별 공급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가 공급하는 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호 중에 34만 호를 청년층한테 공급을 하는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결혼 안 한 청년들을 상대로 청년 특별 공급 만들어서 5만 2,5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호 중에 34만 호나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 청년 특공 줄여서. 근데 청년에게 여태까지 주택 공급 제도가 좀 따로 없었었나요? 원래도? 그 전에 하나 짚고 가자면 네. 말씀하신 것 중에 50만 호 중에 34만 호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청년 특공을 합친 것이고 미혼 청년 특공, 오늘의 주제 미혼 청년 특공은 대상이 5만 2,500호입니다. 5만 2,500호. 어쨌든 청년, 미혼년, 미혼, 청년 특공은 이번에 좀 새로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청년층에 대한 어떤 정부의 주거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뭐냐면 임대주택 형태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임대주택 지원 필요하죠. 그런데 내 집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불안정이 이게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특별 공급의 유형도 좀 새로 만들었는데 이 시세의 7, 80% 정도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장기 모기지까지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일단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받을지는 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약간 유형이 무슨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어요. 어쨌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건 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저희가 이제 청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벌써 지난달인데 2022년 12월 30일에 수도권 4곳에 이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합니다. 공고가 떴습니다. 여기에 청년 특공이 284가구 들어있어요. 네. 서울은 고덕 강일, 경기도 고양 창릉, 남양주 양정 역세권, 그리고 남양주 진접 이지구 같은 곳인데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사전 청약할 수 있고요. 고덕 강일은 서울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GTX가 뚫릴 지역도 있고 입지가 괜찮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또 분양가가 또 궁금하실 텐데 분양가 궁금하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2, 3억대 정도고 또 전용 74에서 84제곱미터 사이는 3억 원에서 5억 원대 수준입니다. 60제곱미터 정도 되면 몇 평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전용 59제곱미터가 쉽게 말해 아파트 24평입니다. 24평 그리고 약간 28평, 33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사이즈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사이즈 괜찮게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당장 이제 사전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니까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특공을 받을 수 있는 또 자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결혼한 적 없어야 되고요. 결혼한 적 없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 대상이고 뒷표현이랑 제가 좀 헷갈렸는데 네. 집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이 있어야 되는데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되고 네. 매월 한 차례씩 6번 이상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과 소득이 중요한데 중요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 이게 한 월에 450만 원 정도인데 세 전인지 세 후인지 궁금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많아요. 예. 세 전이고요. 세전 450만 원. 네.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2억 6천만 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부모의 자산도 보는데 네트로 보는군요. 네. 이 부모의 자산 마찬가지로 순자산이 9억 7,500만 원이 넘으면 자녀가 청년 특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네. 이건 이 국토부 설명은 이 금수저 청년보다는 그래도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우리가 그 특별 공급 같은 것들의 공고를 보면 네. 기준이 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국민들의 소득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나올 공공 분양에 똑같은 청년 특공이라 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산과 소득 기준이.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게 모집 공고문 이걸 뭐 이렇게 주섬주섬 들고 주섬주섬 했어요? 예 컬러로 제가 잘 보이게 출력을 해놨는데 네네. 이걸 항상 열심히 보셔야 돼요. 고덕강일지구 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요게 이제 청년 특공 관련된 사항이 담긴 거잖아요. 네, 다른 모든 사전 청약 내용이 있는데 청년 특공에 말씀드린 소득, 자산 이런 게 다 들어있고 이걸 꼼꼼히 보시고 청약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자산을 왜 보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부모님 자산이 있는 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금수저들의 청약 그거 당첨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요거 제안을 좀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럼 소득이나 자산 같은 건 말씀하신 대로 언제 기준인지. 네, 이 모집 공고 다시 보여드리면 자 공고일이 2022년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소득, 자산 또 내가 결혼했는지 여부는 다 12월 30일이 기준입니다. 제가 국토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게 사전 청약은 다음 달부터 받는데 그러면은 이 공고가 2022년 12월 30일에 났으면 사전 청약은 2023년 2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당시에는 미혼이었는데 지금 그럼 혼인신고해도 사전 청약 가능합니까? 네네. 국토부 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걸 좀 줌에서 잡아주세요. 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12월 30일 이후 혼인신고해도 사전 청약 넣는데 문제 없다. 하지만 당첨이 돼도 입주할 때까지 다른 집은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요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실 미세먼지가 아까 심하다고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미세먼지에 좀 예민한 기관지를 갖고 있어서 오늘 좀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여러분께 뉴스를 진행해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와 다르게 뉴스설에서는 좀 재밌게 캐주얼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농담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뉴스냐 뭐냐 이게 이러신 분들 계셨는데 여기는 좀 재밌게 하고자 하는 뉴스설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보죠. 근데 자격 요건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바로 대상, 네. 연령이잖아요, 연령. 저희가 저번에 19세에서 39세라고 했는데 왜 39세냐, 40세는 무슨 죄냐 이런 얘기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여쭤보셨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강정 앵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워서 대표로 제가 국토부에 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 우리나라 청년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그런데 왜 이번에 청년 특공은 만 39세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기준은 이제 기원을 알아보려면 2017년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네. 2017년 11월에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우리가 어떻게 주택 복지를 좀 하겠다 큰 그림을 담은 건데 이 당시에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 내용도 있어서 우리 그럼 청년 나이 몇 살로 할까요? 하다 보니까 이 집 문제이니만큼 청년의 나이를 좀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좀 혜택을 많이 주자라고 해서 당시에 만 39세까지로 정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국토부가 관련 시행규칙에도 이 나이를 반영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7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을 좀 담아보자 해서 앞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앞에 3자 붙는 분들까지만 좀 커버해 보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19에서 39가 됐다. 맞습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로 볼 것인가 시청자 반응도 좀 궁금한데 좀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밑에 90황님께서 50 미만까지는 청년이다. 근데 사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계산법 있잖아요. 자기 나이에 0.7인가를 곱하면 예전의 나이로 좀 환산할 수 있대요. 그렇게 치면서 20대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신승리. 오늘도 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청년을 39세까지 했다는 점을 제가 취재 결과, 송지희 기자가 또 따로 취재한 결과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미연의 청년 특공 아까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나눔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시세의 한 70% 수준으로
그 밑으로 분양을 하는 건데 최대 5억 원 한도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네. 또 대출 받을 때 금리도 중요한데 맞아요. 연 1.9에서 3%. 요즘과 비교하면 뭐 상당히 낮은 금리인데 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만기가 최대 40년간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초기에 드는 비용은 좀 최소화하고 이자 부담도 좀 줄여주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있어요. 분양받으면 5년을 살아야 되고 5년이 지나면 이걸 분양한 LH나 SH 이런 공공에 다시 팔 수 있는데 이름이 나눔형이잖아요. 네. 이때 이 시세 차익의 70%를 이 분양받은 사람이 나눠서 갖게 됩니다. 정말 들었을 때는 무엇보다 이제 초기 부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선택형? 이것도 네. 뭡니까? 이것도 이름 그대로 내가 이거 당장 분양 받을지는 확신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목돈도 없고 이런 경우에 청년들이 일단은 임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내가 분양 받을 수도 있고 아니요. 그냥 안 받을래요. 결정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나중에 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 모델 일반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시세 80% 정도로 분양을 해주고 여기에 그 20% 추첨제를 또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앞서 이 나눔형, 선택형보다는 확률은 좀 낮지만 여기도 청약을 한번 넣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청년 특공 도입 소식에 일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이제 역차별 논란 얘기 나오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네. 집 없는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난 맞습니다. 나이 때문에 오로지 나이 때문에 좀 제한된 거라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약 시장에서 그동안 청년층이 소외됐다고 하니까 청년층한테도 좀 기회 늘려주자. 취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나도 그동안 가점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 차례를 기다려왔는데 내가 맞아요. 당첨될 기회를 좀 기다려왔는데 맞아요. 역차별 아니냐. 맞아요. 이런 이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민영 아파트 청약 제도도 이번에 좀 바뀌는데 그동안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청년층이 많이 찾는 아까 저희가 면적을 얘기했는데 중소형 면적에서 그동안 100% 가점제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정부가 이번에 가점제를 추첨제를 좀 신설을 해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잠깐 제가 댓글 중에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 화면상 오른쪽이라고 하면 이제 송지혜 기자신데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그 배우님 아니세요? 어떤 분을 서프라이즈 김태희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서프라이즈 김태희? 그분. 모르세요? 서프라이즈 나오시는 그 김태희라 불리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 웨딩드레스 많이 입는 그분? 맞아요. 그분이요. 네. 그분 누군지 아세요? 네네네. 닮았다. 그렇게 댓글 나왔습니다. 그분이 아니시고 저희 네. 주말 뉴스룸 취재부. 그분 맞아요. 배우 이름이 김하영. 맞아요. 김하영 배우님이세요. 네네네. 네네. 그분이 아니라 저희 송지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지혜 기자 우월생 담당하고 계시고 경제를 아주 재미있고 똑소리나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너무 댓글을 너무 시강이라 그러죠. 시선 강탈 네.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정부는 일단 이 중장년층을 위한 부분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공공분양 일반형을 분양할 때 일반 공급 비율을 늘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선택형 모델에서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 공급을 30% 배정해서 배려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까 이 민영 아파트 분양도 봐야 되는데 중장년층은 좀 큰 평수 찾잖아요. 맞아요. 뭐 자녀도 있고 부모님 같이 사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이 큰 평수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또 비율을 더 늘려서 세대에 맞게 기회를 늘리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혼 청년 특공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또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듣고 분양받고 대출도 얼마 받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사전 청약 공고 뜬 곳 중에 고양 창릉 다음 달 사전 청약을 받는 곳도 있다고요. 여기를 좀 예시로 들어 설명을 좀 한번 쫙 한번 하고 끝내볼까요? 네, 여기 나오려고 또 국토부에 따로 예시를 받았는데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 아까 말씀드린 쉽게 생각해서 24평입니다. 이게 분양 추정 가격
3억 9,8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3억 1,800만 원이거든요. 오. 그럼 이걸 빼면 네. 이 초기에 내가 당장 필요한 계약금은 8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출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을 받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쳐서 연간 내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금리 아까 말씀드린 연 1.9에서 3%, 40년 가장 길게 만기를 정해서 갚는다고 보면 이 1,136만 원에서 1,367만 원. 자, 한 달에 그럼 얼마인가? 한 달에 95만 원에서 114만 원 정도를 매달 40년간 갚아야 하는 겁니다. 40년. 40년. 네. 그래도 어쨌든 매달 최소 금액이 95만 원 정도 상환하면서 나의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이런 청년 특권 같은 걸 보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세 같은 제도가 없고 집을 하나 사서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계속 갚아가면서 평생 살거든요. 약간 그걸 보면서 저는 왜 이 나라엔 전세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전세가 사실 한국이 굉장히 뭐랄까요 특수한 경우인 거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정책이라서 40년 동안 내가 95만 원씩 매달 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많다라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의 집을 또 그만큼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너무 부담이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좀 이제 정리해 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사적인 얘기를 좀 많이 안 해봤습니다. 댓글엔 자꾸 왜 사적인 얘기 많이 하라고 해서 저도 댓글을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고로 2,600개의 댓글을 우리 이종빈 PD가 다 봤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댓글이 있었던 청년 특공 요 관련된 거 저희가 준비해 본 거고요. 자꾸 사적인 얘기 한다고 뭐라 하시면 위축돼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댓글 온 거 우선 읽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마음에 드는 댓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송재 기자가 이제 픽 해주죠. 몇 개를 고르나요? 저희가 총 2개를 고르는데요.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셨습니까?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저희가 댓글 2개를 뽑아서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송지혜 기자가 뽑아주시고 하나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댓글 중에 작가님은 댓글 안 보심? 작가님도 댓글 보십니다. 저희가 저도 봅니다. 저도 이제 내리면서 좋은 댓글은 이제 좋아요 누르고 약간 안 좋은 댓글은 빨리 넘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네. 좋은 댓글이 많은데 한지혜 기자 죄송합니다. 한지혜 기자님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한지혜 기자 누구죠? 한지혜 기자 누구죠? 송지혜 기자입니다. 네. JTBC 주말 뉴스룸의 김태희. 룸 읽고 가죠. 알겠습니다. 자, 저 댓글 고르셨나요? 네, 좋은 댓글이 많은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이겁니다. 읽어주시죠. SD님, 아이디 SD님. 오타는 제가 고쳐서 읽겠습니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아프면 다 청춘으로 하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댓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런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환자죠. 네. 하지만 SD님이 보고 계신데. SD님이 보고 계신 청춘이다. 청춘으로 하죠. SD님만 들으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습니다. 네, 마음의 소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 JLF님. 30대 청년입니다. 슬램덩크 요즘 30대, 40대에서 유행인데 영어 예매권 특공 부탁드립니다. 청년 세대만화 특별히 공감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게 썰전 라이브 때 댓글 냄새가 솔솔 나는데 전 요게 좀 댓글이 좋아서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상민님께서 아까 서프라이즈의 그 김하영 배우님 닮았다고 하니까 JTBC의 김태희다. 정말요? 네. 네. 아까 얘기할 때는 지금 분위기랑 좀 다르긴 한데 좋으신 거 맞죠? 좋은데 이 악플이 달리면은 저도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악플 없어요. 없어요? 네, JTBC 김태희라는 댓글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예쁜 송재 기자님의 유익한 뉴스. 기자인가 천사인가? 네, 사람입니다. 사람. 알겠습니다. 제가 뉴스로 오늘 미혼 청년 특공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반응이 좋으면 또 한 번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송재 기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